나는 다혈질이야. 욱하는 성격이야. 근데 뒤끝은 없어. 100%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상황에 노출돼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약한 존재에게 막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분노에서 언어 폭력이라든지 신체 폭력이라든지 학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나중에 그 잠재적인 우울증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 저는 이제 거꾸로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예민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 그분들이 예민하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예술 작품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리고 뭐 훌륭한 그런 과학 발전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상담심리치료센터 대표 심리상담학 박사 강지윤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상처를 부르는 언어 습관과 선입견 2.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상처를 주는 우리가 선입견에 쌓여서 하는 언어 습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난 다혈질 성격이라 욱하는 거야. 욱하는 사람 있잖아요. 욱하는 사람이 성격이래요, 자기가.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 말이 이제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화를 벌컥 내놓고, 그리고 이제 화를 이제 그 주위의 사람들이 다 파편처럼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피 흘리는 사람도 있고 엄청 이제 힘들어 하는데 나는 뒤끝은 없어. 라고 자기 합리화에 쩌는 그런 표현을 하죠. 나는 뒤끝은 없어. 나는 다혈질 성격이야.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제 이런 말을 참 표현을 많이 해요. 특히 아빠들. 이렇게 좀 욱하는 것이 많이 쌓여서, 물론 그분들이 살아온 세대가 화가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 힘든 시간들을 보내오신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그게 성격으로 굳어졌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 화가 습관이 되면서 성격처럼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나쁜 성격이 되는 거죠. 나쁜 습관이고, 화를 내면 본인은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은 조금 이렇게 후련하고 뭔가 이제 뱉어 버렸으니까, 그러면 이제 확 하고 이렇게 뱉었으니까 뭔가 마음에 두는 것도 없이 좀 후련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뭐 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화를 당하는 사람은 상처를 얼마나 크게 받는지 아세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나는 아직 내가 욱하는 성격이 있어. 그런데 뒤끝이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화를 내더라도 받아줘. 이런 말이잖아요.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화를 벌컥 내는데 불안에 떨지 않은 사람 없어요. 특히 어린아이한테 화를 내잖아요. 아빠나 엄마가 화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아이가 뭐 조금만 잘못하면 화를 이렇게 벌컥 내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쏟아내는 그 분노를 화살바지가 돼서 화살처럼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생기지만 그 상처가, 분노로 인한 그 상처가 이 아이에게는 불안이 돼요. 불안. 그리고 이 불안이 커질수록 이 아이 속에도 분노가 자라요. 굉장히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얘기하고 또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분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외국에는 없는 화병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만 있는 병. 그래가지고요. 세계에서 화병, 그 병이 있어요. 근데 아마 이게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되는 문화와 또는 어릴 때는 부모님이 아무리 화를 내고 부당한 얘기를 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해도 그거를 참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렇게 한 번도 건강하게 분노에 대해서 표현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계속 상처받았는데 상처를 받기만 했지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담아두는 거예요. 계속 이 상처를 담아두면 불안과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불안이 커지면 분노도 커지고요. 분노가 커지면 불안도 커지는데, 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심리적인 상태에서는 어린아이 상태라고 보면 돼요. 화를 아직도 잘 낸다. 내가 50대가 되고 60대가 됐는데 아직도 화를 잘 내고 있다. 툭 하면 화가 난다. 이러면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막 떼쓰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른으로 성숙할수록 화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어쩌면 처음에는 상처를 받아서 그 상처가 해결이 되지 않는 채로, 그 묵은 채로 계속 내면에 쌓여서 불안이 되고 분노가 됐을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불안과 분노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붙어 있다. 그래서 상처를 계속 받아서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분노도 잘한다라고 돼 있어요. 분노도 잘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화를 자꾸만 내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약간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좋지는 않은 거죠. 자기도 화를 내고 싶어서 내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막 화가 나오니까. 그래서 만든 말이 아닐까. 나는 다혈질이야. 욱하는 성격이야. 근데 뒤끝은 없어. 라고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자꾸 하면서 이런 성격이다라고 고정화시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주위에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가족 치료를 하잖아요. 가족 상담, 가족 치료를 하면 100% 아빠나 엄마가 자녀들에게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는 상황에 노출돼 있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가 사랑을 줄 거 아니에요. 이 아이를, 내 아이인데, 내 자식인데 사랑을 주죠. 그런데 사랑을 100개를 줬는데 한 번 버럭하고 화를 냈어요. 엄청나게 막 천둥치듯이 화를 냈어요. 약하게 화를 내도 어릴 때일수록 진짜 천둥같이 들려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똑같은 잘못을 했는데 어떨 때는 엄마가 막 화를 조금 내고 어떨 때는 막 엄청 화를 내고 아니면 화를 안 내고, 이렇게 되는 비일관적인 태도가 더 불안을 이제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조금 이제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때부터 이 아이들은 내가 문제구나. 나는 엄마 아빠가 늘 화를 내면서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하구나라는 생각을 일단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렇게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화를 잘 내는 그런 어른이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되잖아요. 그러면 가장 약한 존재가 누구예요? 내 자녀, 아직 어린 아이, 아직 걸음마도 이제 겨우 뗄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한테 막 화를 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의 문제, 분노의 문제가 정말 상처를 불러일으키는, 왜냐하면 분노에서 언어 폭력이라든지 신체 폭력이라든지 학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분노 조절 장애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요. 이제 그게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엄청나게 화를 냈어요. 예를 들면 강도가 한 1 정도의 강도로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지시를 해도 괜찮을 수 있는 상황인데 한 100 정도의 강도로 화를 냈잖아요. 그러면
못 견디는 거죠. 그게 몇 번 반복되면. 그러면 퇴사하잖아요. 퇴사하고 나서 우울증 걸린 어떤 자매가 한번 찾아왔었어요. 근데 직장 상사가 이렇게 화를 내면서 화가 나면 무지막지한 얘기를 막 이렇게 쏟아내는데 자기 자신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합리화를 계속하면서 나는 다혈질이고 그냥 다혈질이기 때문에 욱하는 거고 그냥 네가 참아야 되고 이거는 그냥 그냥 뒤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면 돼라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사람과 같이 한다는 거는 아마 사자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어린 양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화를 계속 내는 사람은요. 내가 왜 이렇게 짜증이 많지?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많지?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말로 합리화하지 말고 나는 치유돼야 될 상처가 많은 사람인가 봐.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렇게 쭉 한번 점검해 보면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 됐나 봐. 라고 자기 성찰을 하는 것이 더 먼저가 아닐까. 내가 화를 내면 내 아이들도 불안과 분노가 쌓이면서요. 아이들이 이 내향적이거나 또는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운 그런 성격의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불안을 엄청나게 쌓아놔요. 그리고 또 이성형이냐 예술형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그 유형에 따라서 또 이렇게 더 많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조금 덜 상처받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이 크게 손상을 받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환경에서 계속 자라게 되면 어느 시기엔가는 우울증이라는 병이 터져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나하고 똑같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기질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또 나와 표현이 다른 사람들이 다 섞여서 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나보다 연약한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 특히 분노의 문제가 상처를 심하게 주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이를 나중에 그 잠재적인 우울증 환자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그런 거잖아요. 살기 싫고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나 같은 존재는 아무 쓸모 없는 것 같고 그냥 사라지고 싶고 죽고 싶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만들 수 있는 게 화를 내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가장 그 상위에 있는 성품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사람은 인성이 좋아야 돼, 성품이 좋아야 돼 이런 말 하잖아요. 그 성품 중에 최상위의 성품이 뭔지 아세요? 온유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그 중에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도 나오죠. 분노를 이렇게 욱 하잖아요. 절제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건 뭐 장로님이건 권사님이건 상관없어요. 화를 잘 낸다? 어린아이인 거예요. 영적인 수준이, 심리적인 수준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라가야 되잖아요. 안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70대, 80대가 됐는데 조금도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그 화를 잘 내고 짜증을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막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막 가족끼리 손절도 하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참 바뀌기가 어렵지만 늘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은 참 변화가 어려운 존재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90%로 움직이는데 나를. 근데 그 무의식에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자기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무의식을 조절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고 그냥 생각 없이 행동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자기 성찰 또는 자기 통찰 이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가족 상담 때 부모님이나 이렇게 상처 준 위치에 있던 분들한테 성찰과 통찰과 깨달음과 이런 시간을 좀 갖게 하면, 그래서 잘 이렇게 안 되는 분도 있지만 그중에는 그야말로 너무나 고집이 세서 그는 올바른 주관이 아니라 너무 고집이 세고 내가 하는 모든 말들은 옳아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분도 간혹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잘못 행동했네요.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내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그 행동 하나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까지 상처가 됐네요. 나는 우리 애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부모님한테 제가 그냥 절을 하고 싶죠. 너무 감사하다고.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자녀 치유의 시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럼 행동에 옮겨야죠. 미안해. 그때 내가 그렇게 욱하면서 막 신경질적으로 얘기하고 화를 내고 너한테 막 화난 목소리로 그렇게 몹쓸 얘기를 한 것들 다 용서해줘. 너무 미안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 금방 치유가 돼요. 네. 자녀가 어릴수록 진짜 어릴수록 빨리 치유가 돼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한 40, 50대가 됐다 그러면 좀 오래 걸리겠지만, 그러나 지금부터가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욱하는 성격은 없다. 네, 제가 또 강조할게요. 욱하는 성격은 없어요. 그냥 치료받아야 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분노에 대한 증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를 이렇게 아프게 하거나 또 이렇게 상대를 공격하는 말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넌 왜 이렇게 예민하니? 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특히 뭐 글을 쓰는 사람이나 예술가나 또는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이나 미술을 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자랄 때 부모님이나 뭐 학교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정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살았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요. 자, 예민하다는 것이 왜 나쁜 의미로 쓰이고 있을까? 이 의미를 자세히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뜻으로 쓰이냐 하면요. 까탈스럽고 불편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쓰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넌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네, 정말 무지하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의미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되는데, 자, 예민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섬세하고 또 이렇게 그 어떤 부분을 굉장히 섬세하고 잘 보는 사람, 조심스럽게 보는 사람, 그리고 어떤 예술가나 또 이렇게 세밀한 어떤 연구직을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이 예민함이 굉장히 크게 발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예민하지 않았다면 그 훌륭한 예술 작품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그리고 뭐 훌륭한 그런 과학 발전이 어떻게 일어났겠어요. 예민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민한 것의 반대말을 우리가 이제 찾아보죠. 뭐예요? 둔감하다, 둔하다, 또는 무디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말, 너는 왜 이렇게 둔감하니? 너는 왜 이렇게 무디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도 욕처럼 들리잖아요. 예민한 거는 욕이고, 그 둔하고 막 무심하고 이런 거는 욕이 아니고 이런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격이 좀 무덤덤하고 좀 이렇게 무심하고 그 타인에게 잘 공감을 못하고 그냥 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은 상처를 좀 덜 받겠죠.
예민한 사람에 비해서 상처를 좀 덜 받는 장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타인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약간 결여돼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근데 모든 성격에는 다 장점과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데 보완하면 되는 거죠. 내가 조금 이렇게 무덤덤한 성격이다. 누가 뭐 남들이 나한테 무디다, 무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래 나는 그런 성격이야 어쩔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바로 잡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뭘 보완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를 해주면 될까? 표현력도 좀 기르고요. 말도 좀 부드럽게 하고요. 그런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성격인데, 이 성격이 얼마나 좋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런 식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아마 이런 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뭔가가 진행되지 않고 심기가 불행해지면 상대를 쉽게 조종하고 공격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든지 조금 무의식적으로 나쁘게 해석하고 그 상대를 나쁘게 해석하고 공격의 빌미로 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민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미술과 문학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예민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 예민함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고 또 사람들의 약한 비난에도 엄청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극복해내면서 자신의 약점을 오히려 승화시켜서 그런 것들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민하다는 말을 칭찬으로 썼으면 좋겠다. 아, 너는 참 예민해서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이렇게 쓰면 얼마나 좋을까.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해? 이렇게 하면서 빈정거리는 말로 쓰는 게 아니라 칭찬의 말로 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아마 이 뜻이, 이 해석이 조금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너는 너무 착해. 너는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착한 사람이 정말 좋은 거 아닐까요? 너무 좋잖아요. 착하다는 게. 그래서 착한 남자가 최고야.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돈 많은 사람보다 착한 남자가 최고야. 이런 말도 있는데 착하다는 게 좀 뭔가 약점을 가진 유약하다는 뜻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넌 너무 착해서 탈이야. 굳이 이렇게 쓸 필요 없는데 너는 너무 착해. 어린아이를 보고 너는 너무 착하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약간 가스라이팅 같은 그런 뜻으로 엄마가 아이한테 쓰는 경우도 있어요. 너는 착한 아이니까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넌 착한 아이니까 이거 잘할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반드시 착해야 엄마가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아이가 의식하게 되겠죠. 그래서 착하다는 말을 욕으로도 쓰고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뜻으로도 쓰고 그러니까 안 좋은 부분으로 쓰게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어떤 친구한테 그랬어요. 너는 너무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 너무 착한 것 같아.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그랬더니 그 친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난 착하다는 말이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엄마가 이 친구의 엄마가 늘 이 아이 때 조종하기 위해 썼던 말이 누구누구는 너무 착하지 이렇게 한 거래요. 너무너무 착하지. 넌 착하게 해야지. 넌 착하니까 이거 잘할 수 있지. 뭐 이렇게 계속 그렇게 엄마가 이제 이용을 하는 거죠. 그 말을 조종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물론 엄마도 무의식적인 행동이에요. 사실은 아이를 나쁜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착하다는 말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도 해요. 해석이.
착하다고 하는 게 그런 뜻으로 자꾸만 자기한테 썼기 때문에 나는 누구에겐가 조종당하기 싫어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착하다는, 저는 진심으로 그 아이를 칭찬하기 위해서 썼는데 그 친구는 칭찬으로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앞에서 인간관계에서 늘 긴장을 하게 되고 할 말도 못 하게 되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더 나빠지고 외로워지고 사람들이 내 곁에 안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긴장하니까 사람과 사이에 또 상처를 받을까 봐 이렇게 흔한 말들이 나한테 비수가 돼서 날라오니까 이 말들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나는 또 상처받게 될 거야. 그래서 미리 피하는 거죠. 사람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진전이 안 되고 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굉장히 고립되고 외로워지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이러면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선입견과 이런 부분에서 나도 내가 생각하고 있던 그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재해석할 필요는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상처가 무엇인가, 이 말이 왜 나는 이렇게 싫지라는 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내가 그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내가 이 말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는 착해야 된다.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남한테 상처 주지 않고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는 하나 가급적이면 상처 주지 않게 조심하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어디에 있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착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되면 그래도 일부러 막 이렇게 모르고 상처를 마구 주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